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빠듯하니까 내가 사업을 만약에 오늘이 9월 13일, 9월 13일 날 내가 사업을 막 하면 예, 그 9월 13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줘야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여기 원칙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20일 이내에 외워주시고. 자, 근데 여기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 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냐?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세금 계산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없으면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음식점을 새로 한다라고 하면 음식점과 관련된 뭐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매입해야죠. 매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할 거고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다가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줘야 매입세 공제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개시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은근히 시험에 많이 냈었어요. 좀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관할 세무서를 어겼대요. 그럼 신청의 효력이 있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관할 세무서를 어겼는데 신청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관할 세무서를 어겼다고 야 사업자 등록 이거 무효야! 세금 내지 마! 이거잖아요. 또 세금 내지 마! 세무서 또라이예요? 맞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어기더라도 우리가 신청의 효력이 있어요. 최근에 관할 세무서를 어기면 신청의 효력이 없다라고 전해진 적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 그럼 여러분들 정정이라는 건 내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일단 했어요. 근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 우리가 정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정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고 새로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정 사유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정정 사유. 자,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점에 자, 상호를 변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점은 사이버몰 인터넷 도메인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과 관련된 상호를 바꾸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온라인과 관련된 뭐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이 두 개의 특징은 단순하게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름 바꾸는 거는 신청일 당일날 바로 정정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나가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청을 하고 나서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정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점. 자,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법인이 사라져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서 우리가 어떤 법인의 A가 퇴사하고 B가 됐대요. 대표이사가. 그럼 우리가 법인이 없어지나요? 법인은 안 없어지죠. 그냥 A에서 B로만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 B로만 정정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은 A에서 B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개인의 대표자의 변경. 자, 그럼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라는 건 편의점 사장님이 A에서 B로 바뀐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A 사장님이 폐업하신 거예요, 거기는. A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B 사장님이 새롭게 여러분들 편의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B 사장님은 신규로 등록을 하죠. 신규. 정정이 아니라. 맞죠? 폐업 사유다라는 건 우리가 신규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는 정정이니까 정정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존의 걸 바꾼다라는 게 정정이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점. 뭐 사업장 이전이야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정정사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여러분들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 아시는 분? 상속하고 증여. 상속은 둘 다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증여하고 상속의 차이는 뭘까요? 공짜로 받는 거긴 받는 건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언가를 남겨주시는 거고,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남겨주시는 거.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예요.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는요, 다른 사람이 남의 사업자 등록번호 함부로 못 써요. 그게 원칙입니다. 마치 주민번호하고 똑같아요. 주민번호, 남의 주민번호 못 쓰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남이 부모님이지 누구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물려받는데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서 저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정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증여를 해주셨대, 증여. 그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물려주신 거죠. 맞죠?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부모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주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증여를 받았을 때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신규로. 부모님 명의에서 이걸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를 아예 신규로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증여로 인한 변경은 부모님이 폐업하시고 아들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걸로 봐요. 아시죠? 구분 잘 하시길. 좀 어렵죠, 많이? 자, 밑줄 좀 칠게요. 자,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에 5번 사업자 등록. 자, 거기 신청 있죠, 신청. 첫 번째 구분에 신청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 줄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여기서부터 등록까지 밑줄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가로 안에 밑줄 좀 두 번째 줄에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요.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있죠, 사후관리. 자, 사후관리는 여러분들 가로치시고 정정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사후관리 아래에다가 정정이라고. 사후관리에다가 정정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신고일 당일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 주는 게 뭐냐? 자, 거기 1번 상호를 변경에 밑줄 치시고 신고일 당일 동그라미 1번에 상호를 변경 밑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해 주는 거 있죠. 자, 거기는 동그라미 1번에 자, 법인에 밑줄 치시고, 아무 법인이나 법인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밑줄 중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니까 신규 사업자 해야 돼요. 등록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괄호 빼고 밑줄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여러분들 세법이 재미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나의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뭐냐면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법은 뭐니 해도 세법이에요. 다른 법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헌법이나 좀 그나마 의미가 있지, 다른 법은 우리 실생활하고 좀 많이 무관해요. 알죠? 근데 헌법이라든지 특히 세법은 워낙 돈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세법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좀 덜 지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장 137페이지. 자, 재화의 공급. 자, 일단 우리가 거기 137페이지 2장 제목 보시면 과세거래 있죠? 제목이. 그럼 과세거래니까 이러한 거래들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냐? 첫 번째. 자, 일단 재화의 공급부터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럼 재화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및 권리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재화. 자,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게 핵심이 여기. 인도 또는 양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도 또는 양도, 처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시험에 냅니다. 이게 보시면. 자, 우리가 재화가 아닌 것. 재화가 아닌 것. 자, 수표, 어음, 통화는 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화 같잖아요, 왠지. 우리가 돈이 재화가 아니래요.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표하고 어음하고 통화가 돈이죠. 지폐하고 동전, 얘네들은 결제를 하는 수단이에요. 맞죠? 결제를 하는 수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재화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암기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통화, 지폐나 동전을 재화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 물건 사실 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4,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당신에게 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가세 400원 다 주세요. 두들 맞아요. 이해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하고 주식은 유가증권이죠. 우리가 유가증권은 재화로 볼 수가 있어. 원래 재화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채권이나 주식은 워낙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으니까 세무서에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알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을게. 포착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채권하고 주식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일단 담보재고. 자, 여러분들 그 담보로 제공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 자동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되세요? 그럼 담보로 제공하면 형식적인 소유권은 은행 거죠. 형식적인 것.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권까지 은행 거예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내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을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요게 뭐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가게를 1억에 팔려고 해요. 전체를. 여러분들은 1억에 사시려고 하는 거 옷가게를요. 그게 사업의 포괄적 저는 양도고 여러분들 양수입니다. 알죠? 근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가게 통째로 1억에 넘길 때 부가가치세 1,000만 원까지 여러분들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통째로 사시는 게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1억에 매입하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1억 1,000만 원 주고 사업을 통째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파는 건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불납. 자, 우리 아까 그 국가도 납세무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세금을 납부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거래 내역이 파악이 이미 끝났으니까 납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거래 내역 파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을 안 봐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 여러분 경매는 뭔지 아시죠? 근데 공매는 처음 들어보시죠? 공매. 공매는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는 걸 우리가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률이라는 건 강제란 얘기죠. 강제 경매, 강제 공매란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는 경매로 공급하는 자가 그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파는 자죠. 그 비싼 가격을 부른 자한테 파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경매는. 근데 우리가 법률에 따른 경매나 공매는요. 자, 제가 체납자예요. 제가 체납자. 제가 체납자여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빨간 딱지 다 붙이는 거예요. 아마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우리가 압류한다라고 불러요. 근데 압류까지 했는데 요놈 새끼가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세무서에서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들고 가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그게 법률에 따른 공매예요. 세무서라는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강제죠, 강제. 네, 되시겠나요? 요거. 자, 근데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재화는 제 거죠. 그 물건은 제 거잖아요. 그 물건이 상대방 그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제 물건이 인도가 된 겁니다. 아시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매입세,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낙찰된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주려면 저한테 매출세액을 걷어야 되거든요. 저는 체납도 하고 있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매출세액을 낼 리가 만무하죠. 근데 상대방한테 매입세 공제만 해줘버리면 세금에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저도 안 내고 걔한테도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는 공급자가 부가가치 납부할 여건이 안 돼요. 재화에 인도되는 그 인도되는 주인이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37페이지. 자, 137페이지에 첫 번째 줄 끝에 맨 위에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 두 줄 밑줄 좀 치실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여기서부터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는 동그라미 1번 재화의 공급, 동그라미 2번 용역의 공급, 동그라미 3번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없죠? 좀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표의 첫 번째 구분 보시면 재화의 개념이라고 있을 거예요. 재화의 개념에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함. 유체는 형태가 있는 거고 무체는 형태가 없는 거 그 뜻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혹시 당구장 표시 보이세요? 당구장 표시 화폐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밑줄 좀요. 화폐, 수표,
주식, 사채 등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좀 치시고.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맨 아래 네모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저랑 같이 풀 거니까 굳이 거기다 회차 안 적을 하나 있거든, 하나? 그럼 저랑 같이 풀게요, 이거 하고. 자, 거기 첫 번째 구분에 담보의 제공에 밑줄 치시고, 담보의 제공 제목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에 조세의 물납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분에 공매, 강제, 경매에 대한 재화의 양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하치장 반출에 밑주시고. 하치장이 뭔지 아세요? 하치장이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로 이동하는 게 재화의 공급이면 그 미친놈이죠, 그죠? 창고는 보관하기 위한 장소지 공급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97회. 336이네요. 336페이지. 네, 336페이지. 14번이에요. 336페이지 14번. 자, 읽어볼게요. 1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A.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담보 제공 자체는 아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A 맞는 거. 좀 문제 더럽네요. 자, 다음 B.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여기 보시면 포괄적 사업의 양도죠, 여러분들. 요거 아까 재화의 공급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B도 맞고. 그 다음에 C.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 매매는 재화의 공급 맞죠? 여러분, 사고 파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D. D는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무언가를 해야 이거 이해가 되시니까 지금은 D는 맞습니다요.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E. 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 거기저런 물납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아니니까요. 답이 3번입니다, 3번. D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거 재화의 공급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다시 여기 PPT 보시면 간주 공급? 이거는 나중에 뭔가를 좀 배워야 돼가지고 아직 이거 지금 못합니다요. 지금 못해요.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아직은 못합니다. 자, 여기 공급 시기 먼저 할게요. 여기부터. 자, 여러분들 이 공급 시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에서 수익의 인식 시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서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언제 장부에 수익을 적을 거냐 그거잖아요.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까지 버려두고 언제 세금으로 과세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급 시기다라는 건 그 시기에 우리가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